바르샤바의 연구소, 자정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고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손기술 적성 데이터가 잔뜩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측정 오류라고요? 30년을 이 일에 바친 제 눈에 그 수치는 사람의 손으로 낼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거든요. 전부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토마씨, 이건 한 명이 아니에요. 표본 전체가 이래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명이라면 천재거나 사기겠죠. 그런데 수백 명이 전부 그렇다면 그건 한 사람의 재능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는 한국인들이 자기들 손기술의 비결을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쇠젓가락 한 벌에서 찾는다는 보고서였거든요. 도구 하나가 사람의 손을 바꾼다고? 그건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야. 저는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쌓은 제 데이터가 그 미신을 산산조각 낼 거라 확신했죠. 유럽 최고의 외과의들 손을 평가해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누가 메스를 잡을 자격이 있는지, 누구의 손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숫자로 가려내는 일. 저는 그 분야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니 동양의 젓가락 손기술설 따위는 제게는 학계에 떠도는 우스운 미신에 지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미신을 제 두 손으로 직접 깨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름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제 평생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제가 한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러 떠나는 길이었다는 것을요. 왜 이 깐깐하고 차갑기로 소문난 분석가는 자기 신념을 끝내 제 두 손으로 부수게 됐을까요? 밥상 위에 작은 쇠젓가락 한 벌이 어떻게 한 사람의 30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시 쿠발스키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한평생 사람의 손을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손재주를 숫자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의사의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손인지, 어떤 손은 절대 메스를 잡으면 안 되는 손인지, 그걸 가려내는 게 30년간 제 직업이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28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재주라는 건 그냥 느낌으로 판단하던 시절이었죠. 베테랑 외과의가 신입의 어깨 너머로 슬쩍 보고는 저 친구는 손이 좋네, 저 친구는 안 되겠어. 그렇게 말하면 그게 곧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누군가의 막연한 감으로 정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숫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1초에 몇 번 정밀하게 움직이는지, 0.1mm 단위로 얼마나 정확하게 멈추는지, 미세한 떨림이 몇 번 발생하는지, 저는 그 모든 걸 측정하는 장비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 장비 앞에 손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외과의로서 어떤 손을 가졌는지 숫자 하나로 깔끔하게 나왔죠. 제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손이 좋다고 판정한 의사들은 대부분 훌륭한 외과의가 됐고, 제가 탈락시킨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갔으니까요. 유럽의 여러 병원이 제게 신입외과에 평가를 맡겼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한 번도 크게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의사가 제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찾아와 항의한 적이 있었죠. 자기는 수석으로 졸업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요. 저는 그에게 측정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미세한 봉합 동작에서 손끝이 0.3mm씩 흔들리고 있다고요. 본인은 전혀 못 느끼지만 사람 혈관을 다룰 때 그 0.3mm가 생사를 가른다고 말입니다. 그는 결국 외과를 포기하고 영상의학과로 갔습니다. 몇 년 뒤 그가 제게 편지를 보냈더군요. 그때 그 평가가 자기 인생을 살렸다고요. 저는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뒀습니다. 제 숫자가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흐르는 동안 제 안에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재주는 타고나는 것이다. 좋은 손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다. 훈련으로 약간 다듬을 수는 있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 묶음의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한 의료연구소에서 보내온 미세수술 훈련생들의 손기술 적성 자료였죠.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여러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중 한국 표본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숫자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가락의 정밀 제어 점수가 제가 30년간 봐온 유럽 최고 외과의들의 평균을 훌쩍 넘어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표본이 그랬습니다. 미세한 떨림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작은 물체를 잡고 옮기는 정밀도는 제 장비의 측정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다시 짚어봤습니다. 작은 수치부터 봤죠? 손가락 반응 속도, 우리 평균보다 빨랐습니다. 그래,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양인 표본 중엔 가끔 빠른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자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멈춤, 정확도. 0.1mm 안에서 손을 멈추는 능력이었는데 우리 최고 외과의들이 평균 5번 중 3번 성공할 때 이 표본들은 5번 중 4번 반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서 저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미세 떨림 수치.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끝에 아주 작은 떨림이 있습니다. 그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표본들의 떨림 수치는 제가 3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역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까지 균일하게 정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측정 장비가 잘못됐거나 데이터를 부풀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표본을 골라 뽑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곧장 폐기 의견에 적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측정 오류, 의심. 그렇게요. 그런데 함께 일하던 동료 클라라 베버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출신의 깐깐한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저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클라라가 그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토마 씨, 이상해요. 저도 처음엔 조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측정 방식을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장비 보정값도 측정 환경도 전부 우리 기준이랑 같아요. 그리고 표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를 이만큼 균일하게 조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 손이 유럽 외과의보다 좋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클라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연구소에서 함께 보내온 짧은 설명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문장을 발견하고는 정말이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손기술의 배경으로 한국인의 식문화를 지목하고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는 매끄러운 새젓가락을 어릴 때부터 매일 사용하는 일상이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새젓가락이라니. 밥 먹는 도구가 사람의 손기술을 만든다고? 저는 그게 학문이 아니라 민족적인 자부심을 과학처럼 포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 자기 문화를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 하잖아요. 한국도 그런 거겠지 싶었습니다. 클라라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와인을 한 잔씩 따라놓고 그 데이터를 안주 삼아 비웃었죠. 손재주가 문화에서 온다니. 그럼 포크스는 우리는 손이 둔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농담 끝에 클라라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그런데 토마시,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거든요. 평생 저는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밤이 아니라 숫자를 믿어라.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게 제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제 신념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그 자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잠들기 전이면 자꾸 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측정 한계에 가까웠던 정밀도,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떨림, 그리고 그 모든 걸 새젓가락 탓으로 돌리던 한국 연구진의 자신감.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에 가서 제 장비로 제 눈앞에서 그 표본들을 다시 측정하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조작이라면 그 자리에서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미신을 깨러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인의 손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측정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고 증명하러 가는 거라고요. 클라라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나도 이 찝찝함을 끝내고 싶었으니까 가서 똑똑히 봅시다. 한국인 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와 똑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클라라와 저는 묘하게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감정을 믿지 않았고 둘 다 숫자만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서로의 의심을 부추기며 어떤 데이터든 끝까지 의심하는 게 우리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데이터 앞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둘 다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가서 보면 결국 별것 아닐 거라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손을 평가해온 손이었죠. 손등에는 나이가 드러나는 주름이 잡혔지만 손가락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야말로 정밀함이 무엇인지 아는 손이라고 믿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를 몇 개 더 읽었습니다. 작은 반도의 나라,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들었지만 반세기 만에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그 짧은 자료 속에서도 한 가지 단어가 자꾸 반복되더군요. 정밀, 정교함, 손끝.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가 정밀 산업에 강한 것과 그 나라 사람들 손이 특별하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비행기에 오르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보름 뒤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려서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무너뜨리러 간 그 미신이 사실은 제 30년 신념보다 훨씬 더 단단한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의 첫 조각이 도착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의 한 미세수술 트레이닝 센터였습니다. 깨끗한 복도를 지나 실습실에 들어서자 햇빛이 잘 드는 넓은 공간에 정밀 훈련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제 측정 장비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았죠. 조작의 여지를 단 1mm도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센터의 책임 교관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이었죠.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는데 말수가 무척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도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죠. 그 악수에서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두툼하고 단단했는데 손가락 끝만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거든요. 마치 손끝에만 다른 사람의 감각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테스트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과제가 있었거든요. 0.5mm 굵기의 가느다란 실을 아주 작은 바늘기에 통과시키는 정밀 동작이었습니다. 그것도 손이 아니라 미세수술용 집게를 들고 하는 과제였죠. 유럽의 베테랑 외과의들도 이 과제에서 평균 40초가 넘게 걸립니다. 손이 조금만 떨려도 실끝이 흔들려서 바늘기를 자꾸 빗나가거든요. 첫 번째 교육생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24살쯤 된 젊은 여성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다. 데이터가 부풀려진 거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들통날 거라고요. 저는 측정 장비의 기록 버튼을 누르고 그녀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게를 잡는 순간 저는 작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손에 힘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정밀한 작업을 앞두면 긴장해서 손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게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끝이 바늘귀를 향해 다가가는데 그 움직임의 떨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끝이 바늘귀에 가까워지는데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11초. 그녀는 단 11초 만에 실을 바늘귀에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측정값을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떨림의 수 0, 제시도 0. 단 한 번에 흔들림 없이 끝낸 겁니다. 그녀는 끝내고 나서도 별다른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밥 한 술을 뜬 사람처럼 너무나 일상적인 얼굴이었죠. 그게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정밀함을 보여주고도 본인은 전혀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거든요. 옆에 서 있던 클라라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이겠죠? 한 명쯤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생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좀 더 나이가 든 남자 교육생이었죠. 그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손목을 한번 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9초. 그는 9초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측정값을 2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9초였습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 5명, 10명, 15명이 차례로 같은 과제를 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의 기록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처음엔 또박또박 적던 글씨가 10번째쯤 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측정당하는 사람들의 손은 멀쩡한데 정작 측정하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저는 노트를 덮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입안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평균이 15초를 넘지 않았거든요. 떨림 수치는 하나같이 제 장비의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느린 교육생조차 유럽 베테랑들의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다 우연일 수 있을까? 우연히 20번 연속으로 일어날 확률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숫자가 두려웠거든요.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어려운 과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동하는 받침대 위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실을 통과시키는 과제였죠. 손이 아무리 좋아도 받침대가 떨리면 그 진동이 손으로 전해져서 정밀도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거라면 그들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은 흔들리는 받침대 위에서 오히려 더 집중한 얼굴로 작업을 해냈습니다. 받침대의 진동에 손을 맞춰서 마치 파도를 타듯 움직이더군요. 손이 진동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진동과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봐온 어떤 손과도 달랐거든요. 클라라가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토마시, 장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비는 이미 3번이나 부정했어. 문제는 장비가 아니야.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조차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한 가지를 더 시도했습니다. 교육생이 아니라 저 자신이 직접 그 진동받침대 과제를 해보기로 한 거죠. 저는 평생 손기술을 평가해온 사람입니다. 비록 외과의는 아니지만 제 손도 어지간한 의사들보다 정밀하다고 자부했거든요. 저는 집게를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받침대가 진동을 시작하자 제 손끝이 그 흔들림을 따라 함께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쉴끝은 바늘귀 근처에서 자꾸 빗나갔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식은 침을 삼키며 다시 시도했지만 결국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서십 7초가 지나서야 겨우 한 번 성공했는데 그마저도 측정 화면에는 떨림 횟수가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실습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저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교육생들은 그저 제 손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비웃음이 아니라 어떤 차분한 이해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처음 젓가락을 잡은 외국인을 보는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지훈 교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긴 말을 꺼냈습니다. 코발스키 박사님, 손이 떨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 진동을 거스르려 하셨거든요. 받침대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받침대와 함께 흔들리세요.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동과 함께 흔들리면서 어떻게 정밀하게 멈출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제 상식으로는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박 교관님, 이 교육생들은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입니까? 손재주가 뛰어난 인재들만 골라서 뽑은 거냐고요? 박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한국 학생들입니다. 의대를 갓 졸업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이죠. 그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범하다니. 제가 30년간 본 그 어떤 손도 이들보다 평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박사님 눈에는 특별해 보이겠지만 우리에겐 그냥 밥 먹는 손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한참 맴돌았습니다. 밥 먹는 손이라니.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은 아직도 그 진동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얼얼했죠. 30년 동안 저는 남의 손을 평가하기만 했지 제 손이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움직여봤습니다. 이 손으로 저는 수천 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외과의의 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닫았죠. 그런데 오늘 그 손이 한국의 평범한 교육생 한 명만도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어떤 감정이었죠. 평생 옳다고 믿어온 지도 한 장이 갑자기 길을 잘못 그린 지도였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의 기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클라라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한참 바라보다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토마시, 오늘 본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이라면 천재, 두세 명이라면 우연. 그런데 오늘 본 건 20명이 전부 그랬습니다. 그건 더 이상 개인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뿌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책상 위에 던져뒀던 그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손기술과 세젓가락 신문화. 비웃으며 던져뒀던 그 문장이 이제는 비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도구 하나가 사람의 손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다음날 박지훈의 손끝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다음날 오전 박지훈 교관이 저를 센터 안쪽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습실과 달리 그곳은 평범한 식탁 하나만 놓인 가정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 몇 개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은빛으로 빛나는 새젓가락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자리에 앉으며 저에게도 맞은편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제 학생들의 손을 보셨죠? 오늘은 그 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첨단 훈련 장비가 가득한 센터에서 갑자기 평범한 밥상 앞에 앉으라니. 손기술의 비밀이 이런 소박한 식탁 위에 있다는 게 그때까지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박지훈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어제 보신 그 정밀한 손은 어떤 비싼 장비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식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접시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매끈한 메추리알 몇 개와 흐물흐물한 묵, 그리고 작은 콩 몇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젓가락으로 집기 까다로운 것들이었죠. 일부러 그런 것들만 골라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새 젓가락을 제게 건넸습니다. 손에 쥐어보니 생각보다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끝이 무척 가늘었죠. 제가 평소 쓰던 포크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저 메추리알을 하나 집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 하나 집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막상 젓가락 끝을 메추리알에 대자 알이 또르르 미끄러졌습니다. 표면이 매끈한 데다 새 젓가락 끝도 매끄러우니 도무지 잡히질 않았습니다. 힘을 주면 알이 톡 튀어 달아났고 힘을 빼면 젓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젓가락 끝을 알의 양쪽에 정확히 대고 천천히 힘을 줬죠. 그런데 그 순간 두 개의 막대를 동시에 같은 힘으로 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쪽에 힘이 조금만 더 들어가도 알은 그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저는 5번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점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크였다면 그냥 찍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알 하나 정도. 포크로는 단 1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이 가느다란 두 개의 막대는 저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정밀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고서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포크는 음식을 찍거나 떠내지만 젓가락은 음식을 잡고 들어올린다. 그 둘은 손에 요구하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장이었죠. 저는 묵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좀 다르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젓가락 끝이 묵에 닿는 순간 묵이 그대로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힘 조절을 못한 거죠. 너무 약하게 잡으면 미끄러지고 조금만 세게 잡으면 부서지고. 저는 그 가느다란 두 개의 막대 사이에서 제 손이 얼마나 둔한지를 처음으로 절감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묵을 집으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을 만큼은 잡되 부서지지 않을 만큼만 잡는 것. 그 두 조건 사이의 간격은 종이 한 장보다 얇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그 종이 한 장의 차이를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묵 조각이 제 젓가락 끝에서 뭉개져 접시로 떨어질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을 집어보려 했습니다. 작고 동그란 콩 한 알. 그런데 그 작은 알갱이는 젓가락 끝에서 자꾸만 도망쳤습니다. 콩을 향해 젓가락을 가져가면 콩이 식탁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 버렸죠. 저는 그 콩을 쫓아 젓가락을 휘젓다가 결국 접시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손기술의 권위자로 살아온 사람이 콩 한 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클라라조차 차마 시도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박지훈이 말없이 제 손에서 젓가락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메추리알을 향해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젓가락 두 개가 아주 미세하게 벌어지고 오므라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두 개의 손가락처럼요. 다음 순간 메추리알이 젓가락 사이에 사뿐히 들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가 어떻게 잡았는지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알을 잠시 들어올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5번을 실패한 그 알을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올린 겁니다. 그러고는 묵으로 넘어갔죠. 흐물흐물한 묵을 부서뜨리지도 미끄러뜨리지도 않고 정확히 절반만 떼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묵을 절반만 떼어낸다는 건 미끄러지지 않을 힘과 부서지지 않을 힘 사이에 그 종이 한 장 같은 간격을 손끝으로 정확히 찾아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콩. 그는 콩 하나를 마치 핀셋으로 집듯 정확하게 집어 제 손바닥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동작에는 힘이 들어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등의 핏줄도 굳은 손가락도 없었죠.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 실패한 일을 그는 숨쉬듯 해낸 겁니다. 저는 그 콩을 손바닥에 올려둔 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어제 본 보고서의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 한 번에 손의 관절 30여 개와 근육 60여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조사 결과, 포크를 쓸 때보다 사용하는 근육이 2배에 달한다는 사실. 그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제 눈앞에서 박지훈의 손이 보여주는 그 정밀함의 실체였던 겁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쌓아봤습니다. 손가락 하나에는 작은 관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포크를 쥘 때 우리는 그중 절반 정도만 씁니다. 그런데 젓가락질은 그 모든 관절과 근육을 한꺼번에, 그것도 정교하게 협응시켜야 합니다. 두 개의 막대가 서로 다른 각도로 서로 다른 힘으로 움직이면서도 끝에서는 정확히 만나야 하니까요. 그건 손 하나로 두 사람이 춤을 추게 만드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만의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채젓가락. 나무젓가락보다 무겁고 가늘고 미끄럽습니다. 같은 젓가락질이라도 난이도가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쇠젓가락을 쓸 때 뇌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나무젓가락을 쓸 때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더 어려운 도구일수록 손과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뜻이었죠. 한국인은 그 가장 어려운 버전을 태어나서부터 매일 연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잡는 게 아닙니다. 느끼는 겁니다. 손끝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메추리알을 집을 때 아래 무게와 미끄러움을 손끝으로 먼저 읽고 거기에 맞춰 힘을 조절한다는 거였습니다. 보지 않고도 손끝의 감각만으로 0.1g의 차이까지 느낀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 진동받침대 과제에서 실패한 이유를요. 저는 손을 눈으로만 통제하려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계산해서 손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었죠. 명령이 손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은 늘 한 박자 늦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지훈과 그의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손끝 자체가 감각기관이었습니다. 눈보다 빠르게 손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매일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손끝이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에 작은 뇌가 하나씩 더 달려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의학 자료에서 본 손과 뇌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뇌에서 손이 차지하는 면적은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 넓습니다. 손을 정교하게 쓰면 쓸수록 뇌의 그 영역이 더 발달한다는 거였죠. 한국인은 매일 3번, 평생에 걸쳐 가장 어려운 손동작을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역을 끝없이 단련해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배운 겁니까? 박지훈은 빙긋 웃었습니다. 배운 게 아닙니다. 살아온 겁니다. 한국 사람은 젖을 때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3번씩 이 쇠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다른 나라는 나무젓가락을 쓰지만 우리만 유독 이 미끄럽고 가는 쇠젓가락을 쓰지요.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끝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젓가락 문화권이라는 중국과 일본조차 나무젓가락을 씁니다. 굵고 가볍고 음식이 잘 집히는 나무젓가락을요. 그런데 한국만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쇠젓가락을 일상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겁고 더 가늘고 더 미끄러운 도구를 매일 평생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박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쇠젓가락입니까? 더 쓰기 편한 나무젓가락도 있는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옛날엔 우리도 여러 재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 쇠자락이 널리 퍼진 게 한국에 한창 산업을 일으키던 시절이었죠. 위생적이고 오래 쓰고 튼튼하니까요. 그렇게 온 국민이 쇠젓가락을 쓰게 된 게 공교롭게도 한국이 정밀 산업으로 도약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박지훈은 거기서 말에 멈췄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쇠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니라 일종의 경외감을 가지고요. 이 작은 은빛 막대 2개가 한민족 전체의 손끝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면, 그렇다면 어제 제가 본 그 데이터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측정 오류도 아니었죠. 그건 수천 년, 아니 적어도 반세기 넘게 매일 반복된 어떤 일상이 만들어낸 정직한 결과였던 겁니다. 클라라는 그동안 방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보다 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조차 그녀는 끝까지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걸 의심했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에 빠져들 때 그녀가 찬물을 끼얹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였죠.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 남아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토마씨, 그래도 이건 손기술일 뿐이에요. 밥 먹는 손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나라 전체의 무언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한국이 정밀산업에 강한 건 교육 시스템이나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젓가락 하나로 다 설명하려는 건 너무 단순한 발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손끝이 정밀하다는 것과 그게 한 나라의 산업이나 스포츠로 이어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손이 좋다는 사실에서 한 나라 전체의 무언가를 끌어내는 건 비약일지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과학자로서 그 비약을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어떤 의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비약이 아니라면, 만약 이 손끝의 감각이 정말로 한나라의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다면, 저는 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모르는 세계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식탁 위에 새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이 그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 그 손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 곳이 있습니다. 내일 충청북도 진천으로 가시죠. 저는 그곳에서 손끝의 감각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흘 뒤 이른 아침, 우리는 충청북도 진천의 한 양궁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그곳은 넓은 들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마치 누군가 일정한 박자로 못을 박는 것 같았죠. 넓은 사대너머로 멀찍이 관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70m라는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70m밖에 손바닥보다 작은 한가운데를 마친다니. 제 눈에는 그 관역의 중심이 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점을 한참 응시했습니다. 저 작은 점을 정말 손끝의 감각만으로 맞힐 수 있단 말인가? 그게 그날 아침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아준 건 이서연이라는 유소년 양궁 코치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우리를 사대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어린 선수 몇 명이 훈련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제법 불었습니다. 깃발이 옆으로 펄럭이만큼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바람이면 화살이 한참 빗나가겠구나 하고요. 그녀는 한 어린 선수에게 활을 쏘게 했습니다. 15살쯤 된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활을 들어올리고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 자세에서 저는 작은 떨림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소녀의 상체는 바위처럼 고요했죠. 소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손가락을 놓았습니다. 화살이 바람을 가르고 날아가 70m 밖 관역의 정중앙에 박혔습니다. 10점이었죠?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정중앙을 맞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화살을 옆으로 밀어냈을 텐데 소녀는 그 바람의 세기를 미리 읽고 그만큼 조준을 비틀어 쏜 거였습니다. 그것도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게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도 똑같이 정중앙에 꽂았습니다. 세 발 모두 10점. 화살들이 거의 같은 자리에 모여 박히는 걸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 발의 화살이 마치 한 발처럼 거의 겹쳐서 박혀 있었거든요. 70m 밖에서 매번 똑같은 점을 맞힌다는 건 손가락이 활시위를 놓는 그 찰나의 감각이 매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미세하게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미세한 차이마저 손끝의 감각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측정 장비로 이 소녀의 손을 재본다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상상조차 하기 두려웠습니다. 이서영 코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양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활 시위를 놓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걸 릴리스라고 부르죠. 손가락 3개로 시위를 잡고 있다가 그 셋을 동시에 완벽하게 같은 타이밍으로 놓아야 합니다. 한 손가락이라도 0.01초 늦으면 화살은 빗나갑니다. 그 미세한 손끝의 감각이 70m 밖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끝의 감각. 박지훈이 식탁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메추리알을 집을 때 손끝으로 무게를 느낀다던 그 감각이 지금 70m 밖 관역을 꿰뚫는 화살의 비밀과 정확히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저는 비로소 박지훈이 왜 저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영 코치는 제게도 활을 한번 잡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활 시위를 당겨봤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당기는 순간 손가락 3개에 실린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셋을 동시에 같은 타이밍으로 놓는다는 게 얼마나 미세한 통제를 요구하는지 손끝으로 직접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위를 놓자 화살은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 한참 빗나가 버렸습니다. 손가락 셋이 제각각 다른 순간에 시위를 놓아버린 거였죠. 저는 그 한 발로 어린 소녀가 보여준 세 발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이었는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서영 코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 앞에서 저는 한 걸음씩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 여자 양궁단체전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단체전이 처음 생긴 이래로 2024년 파리올림픽까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려 10번 연속 우승. 36년 동안 세계 어느 나라도 단 한 번도 그 정상을 빼앗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숫자가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에서 한 종목을 한 번 재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팀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로운 강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스포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36년간 10번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정상을 지킨다는 건 우연이나 한두 명의 천재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한 올림픽에서 우승할 확률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그게 10번 연속으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단단한 구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은퇴하면 그만큼 강한 다음 선수가 어김없이 그 자리를 채우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구조 말입니다. 이서영 코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양궁에 걸린 5개의 모든 금메달을 한국이 전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남자 단체, 여자 단체, 그리고 혼성 단체까지 5종목 전부를요? 올림픽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기록을 더 보여줬습니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1984년부터 2024년까지 40년에 걸친 11번의 올림픽 동안 금메달을 단 한 번 놓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40해 동안 거의 모든 금메달을 한 나라가 가져갔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들고 있던 펜을 노트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적을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것부터 충격이 쌓여갔습니다. 3발 연속 10점, 그 다음 단체전 10연패, 그 다음 5종목 전석권, 그리고 40년간 거의 독점한 개인전 금메달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제 안의 회의는 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이 나라에는 그 시스템을 떠받칠 손끝들이 이토록 많은 걸까? 이서영 코치는 그 비결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 양궁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실업팀까지. 한 번 활을 잡은 선수가 평생 양궁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닦여 있다는 거였죠. 그녀는 그걸 사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선수가 한 칸씩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사다리요. 그리고 국가대표를 뽑을 때는 과거의 명성이나 인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순간의 실력으로만 뽑는다고요. 누가 작년에 금메달을 땄든 누가 어느 학교 출신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발전에서 한 발이라도 더 정중앙에 가까이 쏜 사람이 무조건 대표가 된다는 거였죠. 그 공정함이 모든 선수를 죽을 힘을 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직전 올림픽 상관왕이었던 선수조차 다음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한 적이 있다고요. 수백 명의 선수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발을 쏘며 경쟁하고 그 가운데 가장 잘 쏜 사람만이 올림픽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삼관왕조차 봐주지 않는 시스템이라니. 그건 잔인할 만큼 공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잔인한 공정함이 단 한 명의 약한 선수도 대표팀에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팀에는 늘 그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잘 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였죠. 저는 그제야 클라라가 했던 반박을 떠올렸습니다. 손기술만으로는 나라 전체의 성취를 설명할 수 없다던 그 말을요.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손끝의 감각 하나만으로 세계 최강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다져진 공정한 시스템과 끝없는 경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손끝이 재료라면 시스템은 그 재료를 다이아몬드로 깎아내는 세공 기술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손끝이 둔하면 70m 밖 관역을 맞힐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좋은 손을 더 좋게 만들 뿐 없는 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양궁 시스템을 부러워하며 따라하려 했다고 이서영 코치가 말했습니다. 한국인 지도자를 비싼 돈을 주고 데려가기도 했죠. 그런데 똑같은 훈련법을 써도 똑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시스템은 수출할 수 있어도 온 국민의 손끝에 새겨진 그 감각만은 수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에는 이미 그 시스템에 올라탈 준비가 된 손끝들이 온 나라에 가득했던 겁니다. 매일 쇠젓가락으로 단련된 그 손끝들이요. 양궁 선수가 될 아이도, 외과의가 될 아이도, 반도체를 만들 아이도 모두 똑같이 그 식탁에서 손끝을 길러온 거였습니다. 저는 클라라를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대 옆에 서서 어린 선수가 활을 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클라라, 자네 말이 맞았어. 손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시스템이 있어야 해. 그런데 그 시스템도 결국 손끝 위에 세워진 거야. 클라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처음으로 흔들리는 말을 꺼냈습니다. 토마시, 나는 아직도 이게 젓가락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싫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할게요. 이마라 사람들의 손끝에는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떨리고 있었죠. 평생 숫자만 믿어온 그녀가 숫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끝까지 회의적이던 그녀조차 마침내 두 손을 들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데이터를 비웃으며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 앞에서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소영 코치가 어린 선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팔 시위를 놓는 순간 잘 쏜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너무나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손끝을 떠나는 순간 잘 쐈는지 이미 알아요. 완역을 보기도 전에요. 그 감각을 저희는 밥상에서부터 배웠어요. 밥상에서부터 배웠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15살 소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비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놓기도 전에 결과를 아는 그 감각이 메추리알을 짚기도 전에 무게를 아는 그 감각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저는 그 소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소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젓가락으로 콩을 짚고 묵을 짚고 미끄러운 걸 집으면서 손끝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잖아요. 하이슈이를 놓는 것도 똑같아요. 손끝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감각이었죠. 그게 저를 더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비밀인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30년 신념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4대 한복판에 서서 70m 밖 관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깃발은 펄럭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선수들의 화살은 그 바람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중앙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항복하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제 신념이 이 작은 진천의 훈련장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손재주를 측정했다고 믿었다. 사실 나는 한 끼 한 끼 쌓인 평생을 측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30년 동안 저는 사람의 손을 숫자로 바꿔왔습니다. 누가 좋은 손을 타고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가려낸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숫자 뒤에 매일의 식탁이, 매일의 반복이, 한 사람의 평생이 통째로 들어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본 겁니다. 저는 결과만 봤지 그 결과를 만든 수만 번의 메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진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박지용 교관이 저를 한 곳으로 더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어떤 첨단 시설을 보여주려나 싶었습니다. 더 정밀한 장비, 더 놀라운 기록 같은 것들을요. 그런데 박지훈은 이번엔 훈련장도 연구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아주 평범한 어느 가정집이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사는 집이라고 했죠. 낡은 아파트의 한층,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손기술의 비밀을 보여준다더니 왜 평범한 집에 저녁 식사에 데려온 걸까? 하지만 박지훈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접 보라는 듯 조용히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그 집 식탁에 함께 앉게 됐습니다. 좁은 거실에 둥근 밥상이 펼쳐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 그리고 갖가지 반찬들이 놓였죠. 콩자반, 두부조림, 나물무침, 그리고 작은 멸치볶음까지 하나같이 젓가락으로 집어야 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포크로는 다루기 어려운 작고 미끄럽고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요. 저는 그제야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밥상 자체가 젓가락 없이는 먹을 수 없도록 차려진다는 것을요. 박지훈의 누나와 매형, 그리고 그들의 어린 손주까지 3대가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손주는 이제 막 5살이 된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제가 신기했는지 큰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식탁의 한 귀퉁이에 앉아 손님으로서 조용히 그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한국 가정의 저녁 식사.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제가 사흘간 쫓아다닌 모든 답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자 제 시선은 한 곳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5살 아이가
작은 새 젓가락을 손에 쥐고고 있었던 겁니다. 어른 것보다 짧고 가는 아이용 새 젓가락이었죠. 아이는 그 젓가락으로 반찬 접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접시에는 작고 동그란 콩자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사흘 전 그렇게 집으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바로 그 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손을 지켜봤습니다. 5살 아이의 손가락은 아직 통통하고 짧았습니다. 젓가락질에도 아직 서툴렀죠. 어른처럼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이 쇠젓가락 2개를 어설프게나마 벌렸다 오므렸다 했습니다. 2개의 막대를 따로따로 움직이는 제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바로 그 동작을요. 그리고 콩 하나를 향해 가져갔죠. 첫 번째 시도에서는 콩이 미끄러져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2번째에도 실패. 콩이 또르르 굴러갔죠. 그래도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입술을 꼭 다물고 다시 젓가락을 가져갔습니다. 3번째. 그리고 마침내 콩 한 알이 그 작은 젓가락 사이에 들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식탁 밑에서 2주먹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콩을 입으로 가져가 오물오물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콩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그 작은 손은 지치지도 않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에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저 손주가 잘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매일 저녁의 평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한 장면 앞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본 그 어떤 첨단 데이터보다 이 작은 식탁의 풍경이 더 강하게 제 가슴을 흔들었거든요. 제가 30년 경력을 걸고도 집지 못한 콩을 5살 아이가 3번 만에 집어냈습니다. 저는 그 대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사람의 손을 평가해온 전문가의 손과 이제 막 5해를 산 아이의 손. 그런데 콩 하나 앞에서는 아이의 손이 제 손보다 나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매일 저녁 이 콩을 집을 겁니다.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평생이면 수만, 수십만 번. 그 헤아릴 수 없는 반복이 이 아이의 손끝을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정밀함으로 깎아낼 거였습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저는 문득 제 측정 장비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손기술을 숫자로 바꾸던 그 정교한 기계를요. 그런데 한국에는 그 어떤 장비보다 강력한 훈련 도구가 모든 가정에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쇠젓가락 한 벌이요. 값비싼 장비도 특별한 프로그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밥상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인은 따로 손기술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는 도구가 세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쇠젓가락이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이 포크로 음식을 찍어 먹으며 자랄 때 한국 아이들은 매 끼니마다 미세한 손가락 협응을 훈련하며 자란 거였죠. 그것도 평생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천에서 활 시위 한번 제대로 놓지 못했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5살 아이의 손을 다시 봤습니다. 통통하고 작은, 그러나 이미 저를 앞질러 가고 있는 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30년의 경력보다 이 아이가 5해 동안 매일 쌓아온 식탁의 시간이 손끝의 관점에서는 더 깊었다는 것을요. 밥상이 끝나갈 무렵 박지훈의 누나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의 젓가락질을 그토록 유심히 봤다는 걸 눈치챘는지 빙긋 웃으며 한국말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박지훈이 통역해줬습니다. 누나가 외국 손님이 우리 손주 콩 집는 걸 그렇게 신기해할 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우리한테는 그냥 밥 먹는 건데요. 우리한테는 그냥 밥 먹는 건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이 모든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매일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것뿐이었죠. 저는 문득 박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말수 적던 그 사람, 손으로만 보여주던 그 장인. 그도 자기 손끝이 얼마나 특별한지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추리알을 집어 보여줬을 뿐이었죠. 진천의 어린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발을 연속으로 정중앙에 꽂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5살 아이도 콩을 집고 그저 입에 넣을 뿐이었죠. 그 누구도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한 반복이 세계가 따라오지 못하는 손끝의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30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손재주는 타고나는 것이라 믿었던 젊은 날의 저를요.
그때 저는 한 의사의 손이 좋은지 나쁜지를 단 몇 분의 측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저는 그 손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매일을 쌓아왔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매일의 반복. 그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능 있는 손도 갈고 닦지 않으면 무뎌지고 평범한 손도 매일 갈고 닦으면 빛이 납니다. 한국인은 그 두 번째 진실을 온 국민이 매일의 식탁에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밥을 먹는다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을 통해서요. 그게 제가 30년간 보지 못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문득 클라라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함께 오지 못하고 숙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본 것을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5살 아이가 콩을 집는 장면을, 그 무심한 일상의 위대함을 숫자만 믿는 그녀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식탁에 직접 앉아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진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개의 식탁이 차려져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마다 아이들이 새젓가락으로 콩을 짚고 있을 거였죠. 그 수백만 개의 작은 손끝이 내일의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처음 받았던 그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측정 오류라고 단언하며 폐기하려 했던 그 숫자들. 한국 미세수술 훈련생들의 비현실적인 손기술 점수. 이제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수십 년간 매일의 식탁에서 쌓아 올린 거대한 문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낱 측정 오류로 치부하려 했던 제 오만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측정 한계를 넘어선 손기술 데이터. 진동 받침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학생들. 메추리알을 집어올리던 박지훈의 손. 70m 밖 정중앙으로 모여들던 화살들. 36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양궁 단체전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 하나를 집던 5살 아이의 작은 손까지.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재주는 타고난다. 하지만 그것을 갈고 닦는 것은 문화다. 30년간 절반만 맞았던 제 신념을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온전하게 고쳐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벅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은 학자에게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성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3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덮으며 한국에 오기 전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얼마나 먼 거리가 생겼는지를 느꼈습니다. 미신을 깨러 왔던 사람이 그 미신이 진실임을 두 손으로 확인하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유럽의 동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저는 클라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본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자고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오후, 바르샤바의 제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로 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데이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책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위에는 폐기 의견서 대신 전혀 다른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의 문화, 한국인의 미세 손기술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손재주는 타고나지만 그것을 세계 최고로 갈고 닦는 것은 매일의 문화다.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면서 진천 훈련장에서 70m 밖 관역을 바라보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5살 아이가 콩을 집던 그 작은 손도요.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제 학문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새젓가락 한 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떠나는 날 제게 선물한 것이었죠. 그는 그것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손도 매일 쓰면 달라질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마다 저는 그 새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콩 하나를 쩔쩔맸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제법 집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제 연구실 문이 열리고 클라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도시락을 여는 모습을 보고 하마터면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도시락 옆에 쇠젓가락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끝까지 회의적이던 숫자만 믿던 그 클라라가 말입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클라라, 자네 그거 어디서 났어? 그녀는 살짝 멋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식료품점에서 샀어요. 토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아직도 이게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매일 이걸 쓰면서부터 내 손끝이 전과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 일단 나부터 해보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끝까지 의심하면서도 결국 직접 해보는 사람. 그게 진짜 과학자의 모습이었죠. 클라라는 한국에서 끝까지 고개를 젓던 사람이었습니다. 손기술이 나라 전체로 이어진다는 건 비약이라고, 젓가락 하나로 다 설명하려는 건 너무 단순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누구보다 먼저 새젓가락을 손에 쥐고 섰습니다. 우리는 그날 점심을 둘 다 어설픈 솜씨로 새젓가락을 쥐고 함께 먹었습니다. 자꾸 콩을 떨어뜨리며 웃었죠. 한국의 5살 아이가 보면 한참 서툰 솜씨였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콩 하나를 겨우 집어들고는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한국에서 정말로 가지고 돌아온 것은 데이터나 사진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쇠젓가락 한 벌이었구나 하고요. 며칠 뒤 저는 후배 연구원들을 강의실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직접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박지훈이 메추리알을 찝던 장면, 진천의 어린 선수가 쏜 화살들이 정중앙에 모여 박힌 관역, 그리고 양궁 단체전 36년 무패의 기록까지. 후배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석 달 전에 저처럼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의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이걸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측정 오류라고 단언하며 폐기하려 했죠.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제 손으로 만져보고 그 식탁에 앉아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는지 그 답이 때로는 가장 평범한 식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학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손재주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하마터면 가장 중요한 진실을 영영 못 치게 만들 뻔했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 단정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확신하는 것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세요. 후배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 우리도 손재주는 타고나는 거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타고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손을 매일 어떻게 쓰느냐는 거지. 한국은 그걸 온 국민이 수십 년간 식탁에서 증명한 나라야. 그 젊은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에 멈춰 섰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 작은 반도에서 반도체와 조선과 정밀 산업의 세계 최강이 되는지, 그동안 저는 그게 그저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노력 덕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온 국민의 손끝이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길러진 세계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손끝 말입니다. 반도체의 미세한 회로를 다루는 손도, 거대한 배를 정밀하게 용접하는 손도, 환자의 혈관을 봉합하는 손도, 70m 밖 관역을 꿰뚫는 손도, 그 모든 손이 결국 같은 식탁에서 자라난 거였습니다. 새젓가락 한 벌이 길러낸 그 손끝이 한 나라를 세계의 정상으로 밀어올린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기술을 부러워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온 국민의 손끝에 새겨진 그 미세한 감각이었습니다. 장비는 살 수 있고 시스템은 베낄 수 있어도 한 민족이 매일의 식탁에서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그 손끝만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날 그 데이터를 끝내 폐기해버렸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 오만에 갇혀 한국에 가보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절반만 맞는 신념을 진실이라 믿으며 살았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제 손으로 그 진실을 확인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저는 30년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 새젓가락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점심 저는 그것으로 밥을 먹습니다. 콩을 집을 때마다 저는 서울의 그 작은 식탁을 떠올립니다. 5살 아이의 작은 손과 박지은의 조용한 미소와 진천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화살들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위대함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고.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인은 오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콩을 짚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손끝을 지녔는지조차 모른 채로요.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한 일상이 내일도 모레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힘을 묵묵히 길러내고 있을 겁니다. 그 작은 쇠젓가락 한 벌에 담긴 한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이제 저는 압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